45년도에 동유럽에 있는 좌우합작 전술이 소련과 공산주의자들, 모스크바에 이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국 애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승만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정말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참 신기하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관련된 얘기인데요.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유제프 피우스츠키라는 이 사람이 폴란드의 군부처럼 수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강력한 무장투쟁을 통해서 폴란드의 독립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이승만과 같은 점이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책으로 읽어서 이해한 사람과 공산주의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공산주의의 본질을 책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해 못한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주의라는 열차를 함께 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독립이라는 정거장에서 이 붉은 열차를 내렸다. 와, 죽이지 않습니까? 1917년도에 폴란드도 한국처럼 굉장히 비극적,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냥 열강된 사회에서 맨날 당하고, 그 카잔 숲속에서는 한 3만 명인가요? 군인, 정치인들이 몰살 당했죠. 어쨌든,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란드 국부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라도 그 당시에는 1917년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이 독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기고 사회주의가 결별을.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1920년도에 만주와 한반도에 여러분 공산당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9개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친공산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그 에드윈 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전쟁 끝난 다음에 트루먼의 특사가 돼갖고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도 남북을 동시에 방문해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6년 7월인가 2월에 도쿄에 가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를 남겨요. 트루먼에서 보냅니다.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한국은 코리아죠. 세상에서 공산주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입장이 없어요. 그냥 그 당시엔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승만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이 토지개혁 반대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거짓말이 넘어가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게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시간이 재밌습니다. 이 책. 이게 조스토도이라는 사람이 아시아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갖다가 밑에서부터 분석한 책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토지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본, 대만이 왜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나의 결론을 토지개혁이라고 놓고 있어요. 토지개혁. 그리고 이 토지개혁의 성공 여부가 이들 나라를 근대성으로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석이었다. 사회의 근본 구조가 바뀌어졌고 교육혁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변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반대한 독재자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저 같은 사람은 이승만이 다 한 거니까 토지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운 얘기들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고서는 그런데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반대했다. 이승만은 토지개혁을 반대한 독재자다. 딕테이터다 어쩌고저쩌고. 이승만은 애국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제와 결론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를 이거 한 몇 달 걸렸습니다. 이거 찾아내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예요, 영어. 영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번역가들, 90%다 똑같아요, 지금 뭐 다. 거의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다 자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한 얘기예요. 얘네들이 번역을 할 때 이승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리고 이거는 우파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국제적으로, 오늘 제 주제가 그거예요. 이승만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알릴 것인가. 이승만을 국제적으로 알릴 관심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승만에 대한 우호적인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은 간단히 나옵니다. 조스토드윌, 이 사람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어를 알겠습니까? 그냥 영어권에서 떠오르는 이승만에 대한 책을 보고 이승만은 이런 사람이다 이해하겠죠. 이해되시죠? 왜 전제와 결론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내리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영어에 대한 이승만에 대한 평가, 영어에 대한 해석,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을 읽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승만은 독재자고 살인마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웠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아까 에드윈 폴리가 한국은 공산주의가 가장 성숙해갖고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유가 다 나와요. 이 에드윈 폴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남과 북을 다니면서 본 보고서거든요. 자, 이게 저는 결국에는 이 박헌영과 이승만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싸움.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축복, 이게 참 말이 어떻게 이승만이라는 존재도 축복이었지만 박헌영이라는 존재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축복 같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동유럽에서 살라미 전술을 말씀드렸잖아요. 동유럽에서 민족과 민주주의를 가장해서 대기만 작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 금방 그 뜨거운 걸 알지만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면 모르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 좀 참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박헌영이 같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얘는 살라미 전술, 대기만 작전, 노. 나는 강경투쟁, 뭐, 그냥 힘으로 물어붙여. 1946년도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46년 2월에 총파업이 일어나고, 46년 7월에 대구에서 10월에 폭동이 일어나면, 다 박헌영의 신전술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나는 미군정하고 와서 싸워서 무장투쟁으로, 파업으로 나는 힘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유럽처럼 살라미 전술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도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처럼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참 이게 좀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박헌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박헌영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참 대한민국의 참 기구한 운명과 이게 있는 겁니다. 박헌영은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소비에트와 스탈린이 야 천천히 해. 지그지그로 가야 돼. 좌우압작하고 천천히 서두르지 마. 이렇게 지령까지 내버렸는데 한반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반도 남쪽에서.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코민테르는 물론 나중에 이제 1953년도에 이제 코민테르는 해체가 되지만 이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이 있어요. 코민테르의 전통. 이게 뭐냐면 일국 일당.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45년서부터 시작해갖고 대략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반도 남쪽에서는요, 또 북쪽과 한반도에서는 전체를 포괄해서 누가 코민테른의 적자인가, 누가 스탈린의 모스크바의 정말 인정을 받는 공산당인가를 놓고 남쪽의 박헌영과 북쪽의 김일성이 싸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남북한 강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김일성 얼마나 정말 나쁜 놈이에요. 같은 공산주의자인데 박헌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쓰죠. 박헌영이 그거에 맞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는, 한반도 남쪽에서는 끊임없이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투쟁의 파고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46년, 47년, 48년 자익의 무장투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흐름들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잠깐 뭐 작은 결론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진짜로.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진짜 공산할 때도 수십 번을 공산했던 나라구나. 이 작은 점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데 이거 막아낸 거예요. 누구요? 이승만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야,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승만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바탕에서 한 인물, 한 문화가 탄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논리적 과정에서 봤을 때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도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건국전쟁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저 영화 1편 만들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몰랐어요. 자료 캡션이 없으니까. 이번에 영화 만들면서 이거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1940년 정판사 유죄 사건에 재판이 있을 때 법정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아까 그 장면이. 네? 조선인민공화국을 국호로 해야 된다는 게 70%를 차지했었고, 이게 1954년 타임지의 표지예요. 다 아는 사진입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그 다음에 53년도 두 번 아마 타임지의 표지물을 장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좌익의 흐름 속에서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진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태극기가 있는데 거의 말라 비틀어지는 고목에 지금 태극기가 지금 나부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걸 상징하는 겁니다. 태극기가 꼽힐 수가 없는 나무였는데 결국에는 꼽힌 겁니다. 이게 타임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자유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캡션에다가. 46년 12월에 이승만 방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통해서 미소공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미국과 소련이 합작으로 힘을 모아갖고 그냥 신다통치도 하고 정부 하나 만들어갖고 그다음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남쪽에서는 그냥 친미적인 국가가 하나 나오겠죠. 굉장히 막연한 생각이죠. 대안도 없고 정책도 없는. 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이 홀로 외롭게 46년 12월 달에 미국을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 제가 SNS에 젤렌스키에 관한 글을 썼거든요. 이걸 보니까 젤렌스키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사건인지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이승만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방송 기자들 만나러 다닙니다. 기자들 만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너네 나라의 지금 미군정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동아시아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억 5천만 달러? 당시에 한국에 투입된 이 미군정의 자금이 3억 5천만 달러. 야, 3억 5천만 달러 되는 돈이 한반도에 뿌려졌는데 니네 막대한 세금으로 들어갔는데 얻어낸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동유럽처럼 소비에트가 될 것이다.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47년 1월 14일 방송기자 이튼과의 인터뷰. 이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니네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그러면서 당시에 행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선거로 무너지는 거예요, 정권이. 국민들이 난리를 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왜 한반도에서 그렇게 빨리 발을 빼려고 했는지 1954년도 다른 거 아닙니다. 계속 미군의 사상자가 늘어나는 속에서 결국에는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발을 빼야 되는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 하시는 얘기는 그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기자 이틀만 나왔고서는 막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센세이셔널 반응을 일어날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시민들이 행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제대로 해라. 공산주의와 와서 싸울 생각들을 안 하느냐. 결국 그 덕분에 유엔 총회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43대 6으로 한국 문제가 유엔에 결정이 됩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리고 5월 10일 날 총선거,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이번에 영화에서 다른 거 몰라도 제주 4.3은 열심히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주 4.3과 여순 사건은 그동안 제대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제주 4.3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한민국의 3대 대통령, 물론 중간에 잠깐 다른 정권도 있었지만 3대에 걸친 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왜곡시킨 겁니다. 명백한 왜곡이고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4.3이 바로잡혀야지 그 많은 그동안의 잘못된 거짓과 왜곡과 비난과 선동이 바로잡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국전쟁 1편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잘못된 비난과 왜곡의 중심이 있었다면 거국전쟁 2에서는 제주 4.3입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지령문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간섭이 아닌 민중항쟁, 자발적인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맛보기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당시에 남로당의 제주 4.3의 투쟁의 지령은 한 7, 8가지 핵심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선거를 방해하려고 그러고 이 식량 강탈, 그 다음에 인민들에게 배분하고 치안을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을 마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전면에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2003년 제주 4.3 정부 보고서가 나와요. 노무현 정부에서. 물론 김대중 정부부터 쭉 이어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정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보고서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역사 그 교과서를 편찬하는 전문가 역사 교과서가 그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요. 어느 한순간 이게 박원순으로 교체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왜곡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번에 저희 거국전쟁 서포터스 방에 최종대 그 우리 회장님이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가했던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생생하게 이번에 인터뷰를 받았어요. 박원순으로 교체가 됐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것이 국가에 의한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이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박원순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니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런 배부른 소리가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생생한 증언을 땄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부정하는 것이 제주 4.3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서포트 투방에다가 올렸는데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이 제주 4.3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제주 4.3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제주 4.3 사건인 줄 알았어요. TBS에서는 잘못했어와 제주도 사투리 쓰면서 고압적인 미군이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외국 선전시키고 있죠. 사실이 뭘까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이번에 미국까지 찾았어요. 이게요, 제주 4.3이 아니라 여순이에요. 네? 그리고 타임즈에서 여수 사건이 48년도 10월 달에 났잖아요. 그 당시에 칼 마이단스라는 사람이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여수 순천 사건을 갖다 취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타임에다가 기사를 성공하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2013년도 다시 여수 사건을 갖다가 재조명하면서 타임에서 특집 기사를 만든 거예요. 이게 A House Divided 하면서 여수 순천 리벨리언.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정말 나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좌익들이 정말 싫은 게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진을 얘네들이 계속 제주 4.3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주 4.3을 민중항쟁이다. 오늘 제가 통일조선 얘기하면서 민족과 민주주의 계속 강조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민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민족적인 친일파를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주 4.3을 미군이 뒤에서 다 대우조정하고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걸로 결론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이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TBS가 잘못했어 하면서 제주도 사투리까지 쓰면서 아니 여러분들 세금으로 내는 TBS 방송국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론은 사실은 뭐냐,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타임에서 2014년 4월 9일 날 캡션까지 적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해놓았습니다. 순천의 두 유가족이 반란이 시작되면서 반군 학살대에 의해 전사한 충성스러운 한국인을 애도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 고문인 랄프 블리스, 이 사람이 랄프 블리스라는 실명까지 등장합니다.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캡션을 달아놨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랄프 블리스라는 중위조차도 이들의 아픔에 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은 이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주 4.3 사건이라고 지금 둔갑시킨 겁니다. 예?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TV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죠? 한겨레까지도 그래요, 한겨레까지도. 이게 정말 우리 역사의 법정에서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강여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국가가 양민을 학살했다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그림 보면 처참하죠. 예? 여성이 막 강간당하고 겁살당하고 이런 사진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그림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정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국가가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 주제를 다 지금 이 주제의 그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이것만 보면 말대로 국가가 양민들을 그냥 학살하고 죽이고 날친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제주 취재하면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성담을 쌓았죠. 제주도 사람들이. 성으로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십 킬로 돼요. 네? 마을마다. 이 성당을 왜 쌓았는 줄 아세요? 무장 인민 유격대를 막기 위해서 쌓았다고 합니다. 네?
남로당 무장 인민유격대를 막기 위해서 성당을 쌓았대요.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요. 돌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제주도가 왜 이렇게 돌담이 많은지, 예? 다른 데보다 돌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저는 그냥 돌담이 제주도에는 원래 저렇게 있는구나 알았어요. 제주도의 돌담은 인민유격대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쌓았다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하루에 매일같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보초를 섰다고 해요. 이번에 영화에서 보시면 그 얘기 좀 구체적인 얘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요배라는 사람이 이런 그림 그렸어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미군정 경찰 1990년도에 이런 그림 그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저는 이 그림 보고서 너무 이상했어요. 본능적으로. 뭐가 이상하냐? 자, 똑같죠? 그죠? 이게 뭐냐면요. 일제시대 경찰 제국이에요. 일제시대 경찰 제국. 모자에 있는 별, 긴 칼, 똑같죠? 실제로 뭘까요? 당시의 경찰의 제국에는 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궁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경찰들은 긴 칼을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긴 칼, 머리에 별 있는 일제시대 때 그 고압적인 경찰관의 제복을 그림으로 강요배라는 사람은 그랬을까요? 사실적으로 마치 사진을 보듯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족성을 강요하면서 결국에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민중들의 정의를 찾고자 하는 민중들의 의로운 항거에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영화사 얘기 갖고 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그게 처칠 동상 훼손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요. 역사를 지우고 건국의 신화를 갖다가 지우려고 하는 이게 처칠 동상 지금 처칠 was a racist. 처칠은 인종차별주의자더라 이렇게 처칠 동상 훼손한